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질에 대해서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요, 결국에는 아이가 어떠한 기질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훈육을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라든가 이 행동을 잘 다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소개했던 기질 재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나눴던 재료는 자극추구예요. 자, 이 자극추구가 뭐였죠?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나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고요. 행동이 굉장히 부산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꾸 하게 되겠어요? 안 돼, 하지 마, 앉아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아이한테 자꾸만 통제를 하게 됩니다.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부모가 많이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건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총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를 10번 한다고 해서 아이가 10개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3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다 10개를 소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아이가 차도에 뛰어들어, 아이가 동생을 때려, 정말 훈육해야 되는 행동을 훈육할 때 아이는 이미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먼저 선 안 돼 해놓고 그냥 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이거 다 안 돼라는 아이템을 낭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 돼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꼭 점검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욕구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하고 싶어, 먹고 싶어, 알고 싶어, 움직이고 싶어, 소리 내고 싶어.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요, 언제나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남보다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구멍들을 마련해 주셔야 해요. 특히 아이가 학습 연령기로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반드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창고를 같이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가 점점 더 부산스러워지거나 이제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욕구를 해소하는 지점이 뭐냐? 가능한 한 아이들이 통제가 적고 규칙이 적은 환경에 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극추가 높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운동 같은 활동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가셔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과연 일상 중에 자기의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아이들이 이 감정의 호소에서 훈육을 하게 되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훈육을 할 때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극을 처음에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야, 뭐 네가 이러니까 내가 엄마가 마음이 안 좋고 너는 마음이 어떠니? 이러면서 앞에 본론까지 가기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집중하다가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 굉장히 엣지를 살려야 되는 게, 정말 아이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맨 앞으로 옮겨서 가장 처음에 정확하게 강력하게 주셔야 합니다.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먼저 본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그나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먹힐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요, 위험회피였어요. 자, 위험회피는 뭐예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피하는, 다소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위험한 행동이라든가 혼나야 될 행동을 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보통 언제 혼내냐면 맨날 징징거려서,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울고 떼써서, 그리고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요,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집 부리고 못 살게 굴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네들을 혼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혼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감을 하냐면, 아우 땡땡아 괜찮아,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무서운 거 하나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 누가 나한테 와서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도 안 무서운 거구나, 용기를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금방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공감을 하기 전에 아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타당화해주는 공감을 먼저 하는 것이 훈육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 타당화를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무서워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무서울 수도 있어. 아, 너는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 무서움에 같이 동조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너 무섭구나. 맞아, 무서울 수 있어. 아, 처음이면 두려울 수 있어. 걱정될 수 있어. 초등학생인데 뭐가 무서워가 아니라 아유, 네가 형님이지만 무서울 수도 있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먼저 한번 타당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음에 해볼래? 야, 지난번엔 해봤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해야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한번 안정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입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요. 말로 하지 않고 계속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울지 말고 말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이가 그러면 말로 하나요? 아니요. 계속 이렇게 울어요. 왜 그럴까요? 울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고 말로 해가 아니라 울지 말고 이래서 무서워 라고 얘기해봐 라고 처음에는 아이한테 말할 수 있는 방법, 예시를 같이 연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내가 울기만 했을 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싶어 라고 표현했을 때 더 빨리 해결이 되고 이 감정이 잦아든다라는 걸 경험해야지만 아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불안을 자극하는 훈육법은 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자, 불안을 자극하는 훈육법이 뭘까요?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데 굳이 문을 닫는다라든가 구석으로 막 몬다라든가 아니면 너 이러면 망태 할아버지 오신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 딱 봤을 때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딱 겁에 질린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훈육은요. 겁에 질려서 그만두는 건 훈육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요. 나중에 그게 무섭지 않아지면 그러면 다시 그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훈육은요. 겁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망태 할아버지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이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훈육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이가 느끼는 불안을 더 자주 느끼게끔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여러분한테 매달리고 불안해하고 징징거리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훈육법은 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이라든가 관계,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늘 촉이 곤두서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이뻐할까?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할까? 인정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훈육이라는 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게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도 얘네들은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보통 상담 오셔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무슨 훈육을 못 하겠어요. 제가 훈육을 하려고 이렇게 딱 표정만 바꿔도 아이가 벌써 잘못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훈육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얘한테 어떻게 혼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높은 고음으로 화를 내거나 아이를 이렇게 다스릴 만한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무례한 행동이 다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나를 돋보이고 싶거나 친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무례한 행동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례함을 지적해주고 그 너의 욕구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건 선 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훈육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주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애정을 담보로 하는 훈육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자, 어떤 거예요? 너 계속 이러면 나 네 엄마 안 할 거야? 나 이러면 아빠 너 진짜 미워.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너 계속 이러면 나 너 미워할 거야? 야, 우리 부자지간 끝이야. 약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거 완전 거의 사형 선고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뒤에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긴박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끝나게 생겼거든. 그러면 사실 뒤에 부모가 하는 얘기는 거의 입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느냐?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훈육을 해야 하고요. 애정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요. 훈육을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훈육이 끝났을 때 약간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계속 화나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혼나고 나면 그 엄마가 이렇게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엄마의 뒤통수가 막 화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무섭다. 말 걸어도 될까? 말 걸면 엄마가 받아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요, 훈육을 반드시 이렇게 클로즈를 딱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클로즈예요? 요거는 멘트를 부모님마다 하나씩 만드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너가 잘못해서 엄마가 훈육을 한 거지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훈육한 게 아니야. 뭐예요? 행동과 관계를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로 엄마가 너를 혼내는 건 끝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오늘 이거 가지고 혼내지 않을 거야 하고 뭐 포옹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억지 미소를 띄어서라도 이 훈육이 끝났음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훈육의 메시지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파고들며 몰두하는 특성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기 세계에 몰두하고 반복하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요, 뒤에서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거의 못 듣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가서 자, 엄마 봐봐. 10분 후에 나갈 거야. 엄마 얘기했어. 라고 아이 앞에서 얘기를 해야 10분 후에 야! 엄마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가능성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눈 보고 주지해야지만 훈육의 거리가 줄어든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아이들 언제 많이 혼나나 이기고 싶어서 졌을 때 난리치고 장난감 부시고 울고불고 해서 많이 혼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잘못인가요? 이기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좌절됐을 때 아이가 하는 행동이 훈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만 이기니? 이런 걸로 훈육하시면 안 되고요. 자, 네가 속상하지만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행동을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훈육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의 성취에 대한 욕구들을 다루실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아이와 게임할 때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자, 져준다. 그럼 얘는 맨날 이기기만 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졌을 때 어떻게 지는지를 아이한테 모델링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졌는데 너무 아쉽다. 져서. 야, 근데 이거 져도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너 이겨서 축하해. 이렇게 이런 반응을 엄마 아빠가 진 사람 입장에서 아이한테 모델링을 해주면요, 이것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저렇게 지는 게 더 멋있는데? 라는 학습을 갖게 되고요. 결국 내가 울고불고 떼쓰는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이기고 진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 게임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경험들을 아이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오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항상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을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선생님,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맞춰주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가요?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만 진짜 아이를 혼내야 될 때 아이를 정확하게 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사과 껍질 남은 거 싫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먹어 라고 계속 거절하기보다는 그냥 깎아서 주세요. 엄마 나 여기 이거 까칠거려. 이거 끊어줘. 아 그냥 좀 입어 하지 말고 끊어주세요. 그래야 엄마 나 이 소리 듣기 싫어. 지하철 싫어.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 엄마가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주잖아. 그런데 이거는 너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참거나 우리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거나 네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잊어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아이에게 조절하고 참아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너 왜 이렇게 민감하니?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라는 아이의 감각적 욕구에 맞춰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화가 난다고 해서 때를 쓰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훈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훈육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요 5가지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훈육을 엣지를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정리해 볼게요. 기질을 알고 훈육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기질을 알고 훈육한다 이러면 부모님들 많이 오해하세요.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주고 기질이 그러니까 수용해주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기질을 알고 훈육한다는 건 아이에게 무조건 맞춰준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질을 알고 육아한다는 건요. 내 아이는 주로 언제 저런 행동을 보이나? 뭐 때문에 저러나?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언제지? 라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훈육을 기질을 알고서 한다는 건요. 아이가 욕구나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이를 자책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이한테 알려주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훈육은 결국 궁극적으로 아이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기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질은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때문에 내가 어떤 자극이나 환경을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는요, 내가 조금 수용받아야 되는 행동들도 있지만 이 사회의 규칙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럴 때는 조금 참아야 되고 참았던 걸 여기 가서 좀 풀어야 되고 이러한 나만의 새로운 행동 양식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회에다가 꾸겨 넣는 것이 훈육이 아니라 어떤 장면과 어떤 장면을 구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의 기질을 알고 있는 전제로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훈육을 할 때 흔히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아이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전제로 아이와 훈육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아이의 행동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왜 되지 않았지? 라고 살펴보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요, 효과적이고 상처를 주지 않는 훈육이라는 것은요, 방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아이를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출발한다는 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강의 함께 들어주시고 아이의 훈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